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화성 12형 4발로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괌 포위 사격을 처음으로 언급한 데 이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히며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국 기자. 네, 북한군 전략부는 오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화성 12형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12형을 이용해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위협을 꺼낸 지 하루 만에 4발을 발사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힌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략군 김낙겸 사령관이 괌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괌 포위 사격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화성 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과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km를 1,065초 동안 비행한 뒤 괌도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동지께 보고하고 발사 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기를 8월 중순으로 언급한 건 오는 2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면서 미국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수위가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곳은 미국 본토가 아닌 괌이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상공에 부쩍 자주 출현하는 전략폭격기 B-1B 등 북한을 겨냥한 미군의 주요 전략 자산이 괌 기지에 배치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오산 상공을 가르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화성 14형 도발에 대응해 출격한 건데 북한은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B-1B 폭격기는 유사시 한반도에 2시간여 만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기지 허브로 불리는 괌은 미국 자치령인 섬으로 B-1B뿐 아니라 미 공군과 해군의 전략 자산이 집결돼 있는 곳입니다. 핵 잠수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개 포대도 괌에 배치돼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예방 전쟁에 전면 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포위 사격을 하겠다는 장소로 미국 본토가 아닌 괌을 지목한 이유입니다. 괌은 선제 타격이나 예방 전쟁에 투입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그곳을 자신들이 역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억지력을 가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괌 주변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사실상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콕 찍어 탄도미사일 포위 사격을 위협하자 현지 주민들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괌 주지사는 긴급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 당국과 긴밀한 연락하에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성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공격을 언급하자 괌 현지 주민과 당국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디 칼보 주지사는 긴급 온라인 영상 메시지를 통해 괌에 대한 북한의 포위 사격 경고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want to reassure the people of Guam that currently there is no threat to our island or the Marianas. 칼보 주지사는 괌은 미국 영토이며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란 점도 부각했습니다. 미 당국과 긴밀히 연락해 대비 태세를 논의할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I've reached out to the White House this morning. An attack or threat on Guam is a threat o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said that America will be defended. 칼보 주지사는 또 정부로부터 북한과 관련된 위협 수위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괌 군사령관 및 긴급 구조원들과 회의를 열어 준비 태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기지 허브로 불리는 괌은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의 발진 기지입니다. 이 중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대량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꼽힙니다. 한 번의 출격으로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를 요격할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괌 기지는 북한으로부터 약 3,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괌은 사거리가 약 5,000km에 달하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사정권에 속합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초강경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수시간 만에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ICBM 위협이 마침내 미국의 인내 한도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마침내 성공했다는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가 북핵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화염과 분노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격정적 어조의 경고를 토해냈고 미 언론들도 북한이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임계 수위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관측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북한의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레드라인에 다가섰다고 평가했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은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전력 확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선제 타격보다 더 적극적인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내포한 예방전쟁을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하고 나선 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론이 아직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도발과 상호비방의 악순환은 오해와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했지만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려면 기술적인 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는 일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그만두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의 합동 군사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훈련된 방어력과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은 극도로 압도될 것이고 군비 경쟁이나 북한이 시작하는 충돌에서도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맞서 북한이 괌에 탄도미사일 포위 사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도 한국인이 차분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 미국 언론이 조명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민들의 놀랄 정도로 심드렁한 분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 거리에서 만나본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극히 평온했다고 전했습니다. UPI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민의 반응을 전하며 한국인들은 대체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의 자금줄을 뿌리 뽑기 위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태국 내 북한 기업을 폐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태국 내에서는 북한 고위층을 위해서 고급 생필품을 공급하고 현지에서 호텔에 식당까지 운영하는 북한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방콕에서 김상훈 특파원입니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 홈페이지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32개의 객실과 스파 시설까지 갖췄다고 홍보합니다. 겉보기에 일반 호텔과 다를 바 없지만 북한의 무역업체 TS 은금이 운영하는 호텔로 내부에는 북한 식당도 있습니다. 북한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태국에는 이 호텔 운영업체를 비롯해 여러 개의 북한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북한 무역회사는 주로 고급 생활 필수품을 사들여 북한에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고위층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을 조달해온 셈입니다. 또 태국에는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북한 해운사의 현지 지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태국 내 북한 기업들의 활동도 위축됐지만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런 북한 기업들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노릇을 하면서 대북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판단하에 틸러슨 국무장관을 파견해 폐쇄 요청을 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 강화, 대북 외교관계 축소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숨은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방콕에서 연합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 캐스터. 네, 이제는 매미 대신 귀뚜라미가 옵니다. 그만큼 공기가 한층 시원해졌는데요. 대기는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내려 많은 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꼭 우산을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비는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 양구 등 북부 산지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10에서 최고 60mm가량의 적지 않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은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 23.9도로 열대야는 제주와 일부 남해안에서만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30도를 대부분 웃돌겠지만 폭염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31도, 광주 33도, 부산 31도, 강릉 28도, 전주가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말복인 내일도 전국 많은 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주말은 맑은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일겠고 이한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난치병에 걸린 5살 다인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유동력 유병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등록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아무런 혜택, 아무리 지원도 없어서. 문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게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미용, 성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인이처럼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로 낮춰집니다. 노인과 어린이 등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15살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낮춰집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10%로 떨어집니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5년 후에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줄어듭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46%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현재 암이나 뇌졸중 등의 진단을 위해 MRI를 찍을 경우 한 번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한 데 많은 돈을 내고 찍어야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들 대부분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급여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MRI의 경우 암, 뇌혈관 질환 등의 진단을 위해 단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워낙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90%까지 차등화해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비급여 항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지었습니다. 즉 주사제나 레이저 시술과 같은 미용 성형, 라식 수술과 같은 단순 기능 개선, 질병의 진단과 무관한 건강검진은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지난 10년간 60%대에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재난적 의료비로 간주되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쓰는 가구의 비율이 현재 4%대에 이르며 최근 발생률이 증가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의료비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3대 비급여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이 담겼습니다. 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이어서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병에 걸릴 경우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 폭탄을 일으키는 주범은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입니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교수 특진이라 불리는 선택진료는 당장 내년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동안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1인에서 3인실 등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인에서 3인실의 본인 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간병비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풀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대신 전문 간호인력 등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53개 의료기관 2만 3천여 병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NS를 통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이 퍼졌으나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도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 말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철수냐, 이번만큼은 새 출발이냐. 국민의당 차기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오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네, 마이웨이를 선언한 안 전 대표는 오늘 첫 번째로 후보 등록을 마칠 계획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려한 반전을 꿈꾸는 국민의당. 이때까지 당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첫 후보 등록은 절치부심 끝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전 대표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당사를 찾아 직접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면 안 전 대표는 곧장 광주로 이동해 호남 끌어안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는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세워주셨습니다. 든든한 그 바탕을 근간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라. 안전대표의 대항마를 자처한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전 대표도 각각 오늘과 내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전 중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울에서 조용히 일정을 이어갑니다. 천 전 대표는 오늘 안 전 대표와 같은 시간 광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도 천 전 대표는 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새 정치를 호소하며 재등판한 안철수냐, 이번만큼은 새 출발을 해야 할 때라는 정동영 천정배냐, 국민의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났던 갤럭시 노트 7에 대해 삼성전자가 생산을 중단하자 지난해 소비자들은 교체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별도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단종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입니다.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피해를 보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소송에 520여 명이 참가했고 2차와 3차까지 합치면 원고 숫자는 2,9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리콜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거나 개인정보를 재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발생했고 원하지 않는 교환을 하면서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한 사람당 5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중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1,800여 명이 참여한 2차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콜 대신 제품 구입비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고 매장 숫자도 적지 않은 만큼 매장 방문까지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교환이나 환불을 통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도 봤습니다. 이번 첫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의 집단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송 대리인은 향후 재판에서는 손해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서 피해를 입증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한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는 속설이 낭설임을 입증했습니다. 한약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장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탕약실 가득 쌍화탕, 십전 대보탕 등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한약은 10여 가지의 약재를 섞어 복합 탕약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과 병증에 맞는 약재를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은 예부터 치료나 보신용으로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속설 때문에 음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한약 복용에 따른 간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국내 10개 한방병원의 입원 환자 1,001명을 대상으로 약 보름간 한약 복용에 따른 간 손상 여부를 관찰한 결과 이 중 6명에게서만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50세 이상 여성으로 약물 자체에 들어있는 독성과는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성은 있지만 그것은 높지 않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비싼 의약품에 의존할 수 없는 그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독성학 아카이브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잘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외국인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만든 전용 교통카드 엠패스입니다. 이 엠패스 하나면 수도권 내 지하철과 버스, 공항철도 등을 하루 20번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1일권부터 일주일권까지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 당사자들인 외국인 여행객들은 엠패스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来韩国之前嘛，在网上做了很多的攻略嘛，但是这个公交卡吧是没有听说过。私はこれを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れを知ってとてもお得で乗り放題でとても安いと思います。 구매 장소도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명동 관광안내정보센터 단 3곳뿐이어서 카드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만든 웹사이트와 티머니 측은 안내하고 있는 정보도 제각각이라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하루에 4-5번 정도 사용하는 그 대중교통 요금을 15,000원에 이렇게 사용하게 한다는 게 현실성과 많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개별 여행객은 67%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여행객들은 서울 시내에서 승차권 자판기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정부가 열차 내 음주 난동자에 대해서 최고 징역 1년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으로 철도 안전 종합 대책을 내놓고 올해 안에 모든 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철도 안전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KTX 안에서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승무원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겁니다. 내 가슴을 찾으라는데 무슨 마음이 쏴네. 영무원의 옷을 찢고 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술을 마시고 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경범죄 수준의 미약한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철도 종사자들의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철도 안전과 운행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제로 원년으로 가는 어떤 출발로 올해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km당 0.5명인데 우리나라가 2.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구의역,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승강장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시설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국 139개의 모든 광역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경찰서 등에서 군복무를 하는 의무경찰들에게는 때때로 가족이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면회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서울의 한 경찰서가 면회 장소로 민원인 대기 장소를 사용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마련된 경찰서 로비 한편, 한 젊은 남성이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제복 차림의 의경인데 민원인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킨십을 이어갑니다. 민원인 대기 장소에선 해당 커플뿐만 아니라 다른 의경도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스킨십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불쾌하고 민간인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정복 입고 그 안에서 껴안고 그런다는 거는 도저히. 의경들이 면회 시간을 이용해 여자친구 등을 만나는 건데 면회 장소 등은 경찰서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면회 와서 쉬는데 민원 여기서 쉬는 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고 그러면. 경찰서 측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랜만에 만나하니까 좀 기입도 조금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장소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면회 시 민원인 대기실 등 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경찰서도 많았습니다. 하나다 다른데 저희는 그 민원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민원인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민원인을 고려하면서도 의경들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면회 공간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료 한 잔 생각이 간절한데요. 일회용 컵에 담겨서 마시기는 편한데 문제는 처리입니다. 재활용이 쉽지 않아서 대부분 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거리. 한낮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한 손엔 시원한 음료가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들렸습니다. 마신 뒤엔 정해진 곳에 버리면 좋겠지만 거리 곳곳에 플라스틱 컵이 나뒹굽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컵들은 물이 들어있거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뚜껑과 분리되지도 않아 재활용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2012년 한 해 소비된 플라스틱 컵은 30억 개. 커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컵 사용도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회용 컵의 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커피는 몇 잔씩 드세요? 한 잔에서 2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혹시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따로따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쓰레기가 모이는 자원순환센터를 찾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쓰레기 더미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듬성듬성 보이지만 분리해내진 않습니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페트나 PVC 등으로 소재가 달라 뚜껑이나 바닥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일이 골라내기가 어렵다 보니 재활용률은 5% 수준에 그칩니다. PS, 페트,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게 투명이다 보니까 뒤에 그 표기된 PS나 페트, 플라스틱 그 표기가 보이질 않아서 가정에서 각자 배출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전문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는 한편 음료업체가 재질을 단일화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극심했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네, 올해 더위는 이제 끝난 건지 또 앞으로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자윤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남부지방에는 모처럼 더위를 식혀주는 비도 내렸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폭염특보도 해제됐는데 오늘은 이제 덥지는 않겠죠? 네, 어제 남부지방에는 모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장마가 워낙 중부지방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남부지방에서는 지금 가뭄이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내심 비가 좀 더 많이 내려줘서 해갈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강한 비구름대가 주로 해안을 지나면서 내륙에서는 이렇다 할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이 극심했던 더위는 한풀 꺾어놨습니다. 어제 수도권에서도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고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밤사이 강원도와 영남 지역으로는 제법 큰 비가 내렸는데요. 강원 춘천에 92mm, 양구 88, 경남 창녕 85mm 등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폭염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예년의 8월 더위는 나타나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도 아주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겠고요. 또 동해안에서는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에 대비해서 우산을 좀 잘 챙겨 가셔야 되겠고 소나기 특성답게 국지적으로 아주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휴가를 맞아서 산간 계곡으로 피서떠나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더워서 그랬는지 신기하게도 입추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바람도 조금 불고 밤에 잠도 좀 잘 들겠더라고요. 이제 더위가 어느 정도 끝나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30도만 넘어도 더운 날씨인데 지난주에 워낙 37도, 38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는 30도만 돼도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폭염 수준의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 것이고 이번 주는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서 광복절 사이에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때가 올해
올 여름 더위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나면 한반도로 뭐 새로운 공기 덩어리가 밀려올 텐데 네.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세력을 좀 확장을 하면 이제 더위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다시 몰려오게 되면 기온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내린 뒤에 기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시기와 기류 양상을 봤을 때는 뭐 지난주 같은 극심한 폭염이 찾아올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아마도 뭐 더위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번 주보다 기온이 조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 9월에 늦더위가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9월도 뭐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초반까지는 여름 날씨가 좀 이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까지도 덥다 하시니까 최근 우리나라 너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후가 변한 건가요? 네, 다들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날씨가 지금 예전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체감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 100년간 전 지구 기온 상승이 한 0.75도 정도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2배 이상 높은 1.8도가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기후 변화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4월 말이면 벌써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또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분명 뜨거워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후 구분 방법에 따르면 1년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는 달이 8개월이 넘어가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되는데 아직은 여기에 우리나라가 해당하는 지역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만 속합니다. 대부분 지역이 아직은 온대성 기후에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아주 극심한 또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기 때문에 아직은 아열대 기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아마도 2100년쯤에는 남한 지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폭염 아니면 폭우 날씨가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이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나마 반갑게도 올해 모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 날씨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올여름 날씨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하다가도 한 번 비가 오면 또 물폭탄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폭염으로 사망자도 계속해서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여름 날씨 참 견디기가 힘든데 사람도 견디기가 힘들다 보니까 모기도 참 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채집된 모기 숫자가 한 약 2,800여 마리로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보건당국이 아주 방역에 신경을 썼었는데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지금 모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기가 줄어든 것은 올해 가뭄과 폭염 또 폭우까지 연달아서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모기가 저수지나 연못 같은 고인물에 알을 낳는데 올 여름 초에 워낙에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알 낳을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철로 접어드니까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알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모기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내연 모기는 지난해보다 5배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연 모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증상은 없지만 만약에 질병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기 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일본 내연 모기가 늘었기 때문에 경계는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강진이 발생했고 또 어제는 중국 신장에서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연안에서도 또 큰 지진도 한번 있었다고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틀 전인데요. 오후 9시 20분쯤에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규모 7.0은 이 지역에서 역대 발생한 지진 중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사실 이 쓰촨성 지진은 쓰촨성 지역은 지난 2008년에도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네. 무려 8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곳입니다.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전에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는 지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네팔만큼이나 판과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두 지각이 충돌을 하면서 쓰촨성 부근의 단층대에 힘을 가하면서 최근에 이 지역에서는 예. 규모 6점 이상의 강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쓰촨성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중국 예. 신장에서 또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 지역 역시도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을 하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쓰촨성의 지진이 주변에 이른바 도미노 지진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예. 걱정을 했었는데 기상청이 발표하기를 두 지역 간의 거리가 10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진 간의 상호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지난해처럼 경주에서 이미 강진이 발생을 네. 해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 또 이 네. 강진의 여파로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세 지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국민의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8.27 전당대회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출마할 후보들은 이 기간 후보 등록을 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후보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오전 9시쯤 당사를 직접 방문해서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창 김 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한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먼저 오후 2시에는 주범인 16살 A양 공판이, 곧이어 오후 3시에는 18살 공범 B양의 공판이 연이어서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주범인 A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공범인 B양의 혐의가 살인 및 사체 유기로 적용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관세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에 대한 1회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인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중국 쓰촨성 주자이거 우현에 발생한 강진으로 19명이 숨지고 250명가량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 현장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진 공포로 호텔 주차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밝혔습니다. 쓰촨성 현지에서 김진방 특파원입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인 쓰촨성 주자이거 우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도착한 것은 지난 8일 오후. 호텔에 여장을 푼 지 몇 시간 만에 규모 7.0의 강진을 직접 겪었습니다. 저희 딸은 그 샤워 커튼을 샤워 그 가운을 하려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화장실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부스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더니 타일 같은 거 흘러나서 시작하고 그게 이렇게 확 움직이더라고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무조건 호텔 밖으로 뛰쳐나왔고 여진 공포로 호텔 주차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현재 한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지진 발생 지역에서 대피했습니다. 쓰촨성 청두시의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지진 피해 지역인 주자이거우에 간 한국인 관광객은 모두 109명으로 단체 관광객 99명과 개인 관광객은 10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2명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대부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두로 대피한 관광객 대부분이 즉시 귀국을 원하고 있어 10일 내 109명 중 절반 이상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쓰촨성 청두에서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다 보니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켜놓고 지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면 냉방병과 레지오넬라증 등 일명 에어컨병에 걸릴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과도하게 틀면 우리 몸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신경계가 더운 외부와 차가운 실내의 온도차를 적응하지 못해 냉방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름 감기 비슷하게 뭔가 좀 몸이 찌뿌둥한 것 같고 뭐 피곤한 것 같고 몸살도 나는 것 같고 뭐 그러다가 또 약간 또 배탈 설사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신 증상이 다 올 수 있어요. 덥다고 무턱대고 에어컨을 켤 게 아니라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어컨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철 적정 실내 습도는 60%지만 냉방을 유지하려고 창문을 닫으면 습도가 절반으로 떨어져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 비염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또 요양원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지내는 곳에선 레지오넬라증도 조심해야 합니다. 에어컨 냉각수에서 많이 사는 균이 자칫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소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계시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폐렴으로 했다가 제때 치료 안 받으시면 이제 폐혈증, 신부전 같은 걸로 해서 잘못되실 수도 있으니까. 각종 에어컨병을 막기 위해선 3-4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2주에 한 번은 필터를 청소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